자, 일단 시장이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고 뭐 글로벌 증시에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상 최대치예요. 우리가 주요시 놓고 보는 쪽의 기준은.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중국이나 항생 쪽은 글로벌 시장에 전혀 연동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10시 반에 뭐 중국 증시가 이렇습니다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든 그런 코멘트를 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사상 최대치. 그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더 월등한 거죠. 등락률 범위가.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추가 강세인데 반해서 일본은 뭐 기존의 사상 최대치 3만 1000포인트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 대비해서 30%가 더 들어 올려지고 나서의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교거리 자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 유럽 쪽도 더 강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러니까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차이가 발생돼 있었는데 그 차이가 발생돼 있었다라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률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인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가볍게 미국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초록 색깔 프랑스 까크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요만큼 더 올라온 거고요. 10%대 이상.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도 사상 최대치 뚫고 나서 요만큼. 니케이 같은 경우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니케이 쪽이 30%. 3만 1천에서부터 4만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넘기고 나서도 뭐 미국 쪽보다는 변동률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은 원체 큰 거고 대만까지도 이제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뭐 G20 국가 중에서 신고가 내는 쪽이 지금 14군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군데, 6군데 하여간에 그쪽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락이 급격히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닌 이격이 발생된 추이 추세 부분의 이격.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남들은 다 넘겼는데 우리만 못 넘겼다. 남들이 다 넘기면 우리도 넘겨야 되냐? 넘겨야 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방향성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방향성이 똑같았고 지금도 사실은 방향성은 똑같은데 이 이격이 너무 발생되는 거죠. 방향성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항상 지금도 방향성은 똑같아요. 다만 변동률에 있어서 변동률의 차이가 너무 이격이 크게 발생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 위치이다. 뭐 경기 동향이나 지표 동향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부터 해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TSMC라든가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던 9위, 10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TSMC라든가 그 밖에 이제 뭐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놓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1위의 기준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상 최대치 고점 목전에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3조 달러를 넘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일한 종목. 그다음에 이제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엔비디아. 여기는 뭐 작년에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 있었어요. 작년 1월 기준에서. 근데 그 흐름이 지금 뭐 작년부터로 따지면은 560%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제 5월부터 따지면은 5월 저점 대비해서 240%인데 실적은 뭐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5월 그때 당시 실적 발표했을 때 대비 5배 1달러 9센트에서 지금 5달러 16센트 그리고 전망치가 5달러 57센트인데 그거보다 지금 상향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상향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그 MS라든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쪽의 AI 관련된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 그 부분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그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기준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알파벳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계속 추세 강화인 거죠. 계속 신고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말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장 지표나 보도 자료를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IT주들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장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요인 때문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최고점으로 형성시켜 놓은 게 23년 7월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 23년 7월이에요. 23년 7월 이후에 다들 폭등 랠리거든요. 누가? IT가 지금 말씀드린 IT가 23년 7월 이후에 전부 다 폭등 랠리. 근데 23년 7월 이후에 최고점의 금리에서도 폭등 랠리인데,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폭등 랠리인데 얘가 금리가 내려야만 주가 폭등 나오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금리를 내리면 더 날아갈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것 같다.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간혹 나와요. 그죠? 이야기가 금리 인하 이번에 물 건너갔고 매번 뭐 6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가장 빠른 게 올해 1분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고 그건 소수 의견이라고 그랬죠. 어찌됐든 그러한 그 기준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글로벌 증시 보면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가 한번 눌리는 걸 가지고 조정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좀 눌려서 조정을 일부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조정폭이 추세 하락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3월 달에는 뭐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무게감이 잡혔나?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고점에서부터의 차익 실현 욕구, 인위적인 눌림 효과 뭐 이런 부분이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것이 눌림목의 흐름이지 뭐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시장이 박살난다거나 그런 흐름 아니라는 거고요. 고금리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에 중심을 잡아야죠. 고금리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22년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서 27년도 3월까지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27년도 7월까지. 그러니까 그 기준의 랠리, 고금리 속에서의 랠리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종목별로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3위 그다음에 TSMC까지 다 보신 거고 다 신고가 랠리의 기준인 거고 그러니까 빅테크가 끌고 가는 장이고 고금리 속에서 빅테크가 끌고 가는 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뭐 시장이 오른다라든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이 뭐 조정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예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국내 증시의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 위주로 좀 놓고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여러 이유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수급이 단기적으로 더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하이닉스는 지금 시각적으로 보시더라도 정체잖아요. 결론은요. 삼성전자는요. 3월 달에 급격히 유입된 수급이 5조 이상, 1% 이상 그 수급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급이 정체예요. 근데 주가만 고점 대비 8% 밀려 있어요. 하이닉스는요.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손바뀜 수급이 있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에. 근데 얘는 목요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줬고 지금 거기서 멈춰져 있는 흐름이에요. 둘 다 이제 똑같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5월 말 기준 6월 달부터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최소 하이닉스와 1대1 비중으로 5대5로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30% 최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아와 현대차의 경우에도 한간에는 이제 기아가 딱 한 번이에요. 기아가 딱 한 번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아가 시가총액 한번 딱 넘기니까 뭐 경영권 승계 작업, 지분에 대한 내용, 뭐 기아를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된다. 무슨 쌍팔년도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나 기아를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데 현대차의 펀더멘탈이 어찌됐건 기아보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거의 50보 100보인데 그냥 뭐 실적으로만 놓고 따져도 어찌됐든 현대차 대비 기아 대비 현대차의 매출이나 순이익 범위, 영업이익 범위가 월등히 더 커요. 근데 시가총액이 기아가 현대차를 넘어서기는 불편하죠. 똑같은 완성차 업체 기준에. 거기에 이제 그것이 뭐 넘기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가 터지거나 수급, 누적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전자처럼 기아와 현대차를 보시면 일단 그 현대차의 수급은 올해 1월 말 2월 본격적으로 이제 2월 저 매수 강도가 5%예요. 야,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합쳐서 60%인데 그러니까 IT 삼성전자를 편입 안 할 때도 IT 하이닉스 45%였고 한미반도체 5%였는데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야, 이거 뭐 현대차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현대차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이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저 5%의 추가 편입 6%에 달하는 저 추가 편입이 들어오면서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2%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90%예요. 대주주와 외국인의 지분이. 그래서 삼성전자 1% 매수한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89%대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88%대에서 1%가 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 단방에. 예?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이후에 현대차 주춤 거릴 때 이제 1월, 2월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응?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기아가 형이다라는 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현대차 쪽 변동성의 가벼움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기아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죠. 현대차나 삼성전자 대비.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삼성전자의 기준에 월봉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75% 올라올 때, 그러니까 20년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70%, 75% 올라올 때 하이닉스는 70%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 돼서 2월 달의 고점을 살짝 한 번 더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저 고점이 형성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거고 11월, 12월, 1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못 갔어요.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더 가겠다. 현대차 대비 기아가 더 가겠다. 또 하이닉스 대비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점에서 더 가겠다. 막연히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아의 수급 범위가 올해 들어서는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인 거고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는 월등히 들어온 거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고 얘네 둘 다 똑같아요. 굳이 선별을 한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이 지금은 15% 45% 하이닉스가 45%로 월등히 높지만 이달 말부터 해서 5대5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를 더 사겠다는 거고 기아와 현대차도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굳이 편입 비중의 기준을 따진다면 현대차로 우리는 현재 채우고 있다. 기아로 채우시더라도 전혀 문제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쪽의 기준 7만 원 공방에서 안착, 그 다음에 이제 뭐 7만 5천 원대 공방에서 안착, 8만 원 공방에서 이제 지금 다시 흘러나오는데 올해 들어서의 그 KB금융의 매수 강도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뭐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도 수급이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원래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 왔었는데 잠시 멈췄다가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 중이고 그리고 충분히 고금리 시대에 맞는 그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래 금융 지주사가 전체적인 강세예요. 그러니까 뭐 밸류 프로그램 또 저 PBR에 국한돼서 보시는 게 아니라 얘는 대바꾸가 없다. 한번 추이 추세가 나오면 금리 인상 시기에 그 랠리의 흐름이 나오면
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일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범위 지나고 나서 고점 인식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수급의 변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겠죠. 수급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현대차에 이어서 2위가 KB금융이에요. 그렇게 해서 8만 원 이하, 8만 원 초반, 8만 원 중반 계속 매수입니다. 계속 매수, 끝까지 매수. 비중 이제 5%인데 좀 늘릴까 여부, 그거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달 말에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은 뭐 엔비디아발 영향력 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의 흐름을 좀 고민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도 일단 하방은 잡았다. 한국전력도 일단 하방 정지선은 잡아놓은 상태고 과도하게 미끄러졌다. PBR의 기준을 떠나서 PBR로만 따진다면은 얘가 PBR 200까지 0.2배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상할 거 없죠. 0.2배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상할 거 없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전력 충분히 현재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했을 때 얘도 저 PBR이나 밸류 프로그램이 아닌 실적이에요. 실적 전망치 대비 실적이 좀 많이 부실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유지되고 있죠.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 규모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1분기의 실적 부실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제조업체처럼 뭐 실적이 배신을 때렸네, 뭐 출렁 이게 아니에요. 얘는 전기 요금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상했느냐, 인하했느냐, 뭐 이런 거. 인상 기준이잖아. 그거 하나로 끝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총선 앞두고의 조정과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그 조정이 좀 너무 깊었는데 이제는 뭐 완벽하게 좀 돌려야 되는 가격 메리 분명히 나오는 2만 원 이하 기준에서는 좀 적극성을 띠고 비중 5% 채우는 얘도 뭐 비중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기준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의 흐름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요. 중간중간에 뭐 조정폭이 일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추이 추세가 지금이 딱 그 자리라는 거죠. 굉장한 기회가 되는 종목이에요. 뭐 단타만 치겠다 이런 기준보다도 이런 종목에서 이제 시세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뒤돌아볼 일도 없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에서 15% 20만 원까지 눌리긴 했지만 이제 꼬리 달고 돌렸고 21만 원에 평상시에 이제 좀 저점 인식이 잡혔었고 5%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전체적으로 수급 다 나쁘지 않아요. 뭐 SK 하이닉스 뭐 개인이 얼마 샀어요. 그건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정도 수준인 거고 HD 현대일렉트릭이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이제 다 엇갈려져 있는데 프로그램 쪽은 대부분이 외국인일 거예요. 그래서 매도 부분에 외국인들 프로그램 18만 7천 주의 외국인들 자체적인 매도까지 해서 22만 9천 주 매도. 그다음에 매수 부분이 외국인이 26만 1천 주 기준인데 프로그램 포함 뭐 자체적인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적인 수급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리고 이제 일부 기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수 매도가 일부 기간에서 있었던 걸로. 오늘 그 외국 기관의 매수는 26만 천 주의 매수, 9만 8천 주의 매수 그렇게 해서 대략 35만 주, 36만 주 정도. 36만 주가 매수예요. 그 매도하고 이제 서로 엇박자 단타를 친 쪽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가 단타를 칠 정도로 장중 변동률이 확장돼 있지는 않죠. 그럴 바에는 LS 일렉트릭 단타 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늘 같은 뭐 창구에서 매수 매도 나온 거는 해지 물량 그런 인식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들도 그런 창구를 쓰니까 개인들 물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서의 흐름은 말씀드린 해지 물량 기준에서 또 상품 변경 뭐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창구만 모건 스탠리를 쓸 뿐이지 모건 스탠리가 자기 계정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블랙락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계적인 운영 자산들이 자기네 자체 창구가 없으니까 뭐 다른 창구를 통해서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외국계 뭐 우리나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 물 한 통만 좀 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순매수 기준에서는 개인들이 9만 주뿐이 안 뺏겼어요. 0.3%가 채 안 돼요. 근데 손바뀜 서로 손 바뀐 흐름도 있죠. 손 바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이상의 수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주간 단위의 거래 이번 주에 최소 3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 그리고 변동률의 확장, 주간 단위에서 최소 20%씩 주간 단위에서 움직여 주려면 뭐 LS 일렉트릭 하루에 뭐 오늘 하루에 18%, 지난주 월요일 날 대한전선 상한가 수준. 물론 뭐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렇게 되려면 거래량 부분이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까지 터져줘야 돼요.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 그렇게 돼야만 신고가 내고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슈팅을 기다리고 대처를 하는 거죠. 그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남들은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냐 그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테마의 형성이 아니에요. 테마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명확히 잡아야 돼. 테마라는 건 이슈가 불거져서 그때 한번 반짝거린다. 그게 테마인 거고 주도주의 개념은 업황이 뒷받침이 돼서 수급이 뒷받침되고 그 수급이 뒷받침과 함께 주가 강세 그리고 일정 범위의 시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가총액의 시장 지수에 영향 주는 거는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 이외에는 뭐 그닥 별로 없어요. 뭐 자동차가 이제 시가총액 5위, 6위를 꿰차고 있죠. 그런 쪽의 기준 이외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시장 지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전체 분위기는 잡아주고 있죠. 소형주, 잡주에서 뭐 비이성적인 변동 나오고 뭐 메타버스 운운하고 뭐 코인 운운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변동 나왔다 무너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쪽도 이제는 하나의 업황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AI에 관련된 또 미국 정책에 관련된 그렇게 해서 장중에 LS 일렉트릭 녹화해 드릴 때처럼 얘는 지금의 기준이 이게 뭐다? 오버슈팅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정점의 인식이 잡힐 만큼의 흐름이 지금 나와 있질 않다. 주가가 눌림을 받더라도.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 어휴 가파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굉장히 가파르다. 이 부분은 로그 차트로만 이렇게 한 번씩만 보시면 별론데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별론데. 그리고 지난해 2차 전지의 뭐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들 꼭 꺼내서 놓고 보세요. 그들의 변동률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지금 외국인들 혼자만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5% 매집을 했거든요. 기관들은 11%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손바뀜이 월등히 뛰어나게 나온 거죠. 이왕이면 뭐 기관도 사줬으면 더 좋은데, 결론은 그 외국인들의 15%의 매집이 들어오면서의 강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도하는 기관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제한적인. 그에 반해서 뭐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로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2월 그리고 특히 이제 3월이죠. 3월 이후에 변동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7월달 한 달에 오버슈팅만 나온 건데 얘는 지금 현재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이 27%, 28% 정도 됩니다. 작년 1월 이후 기준을 잡을 때 2023, 0102 지금까지의 누적 개인들에게 2,400만 주, 2,400만 주 나누기 이건 뭐 블럭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주구장창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매도 때린 거잖아요. 8,457만 주 해주면 28.37%. 저는 38년 주식하면서 극대형 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개인들에게 이렇게 초단기간에 28%의 물량을 떠넘긴 거는 처음 봐요. 그 정도로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이성적인 주가가 제자리를 가더라도 이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제자리 왔죠. 근데 여기서부터 매수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올 때까지 왔다고? 아니야. 이런 흐름에서는 다시금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짜 한 10년 기다려야 나올까 말까요. 이런 애들은. 10년 기다려야. 왜? 얘는 지극히 정상적인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은 10년 걸려 나올까 말까. 지난번으로 따지면은 2007년도 오버슈팅 날리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끌어올릴 때 이때 뭐 실적이 뒷받침됐는데 이때도 외국인이 상상을 초월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외국인이.
그걸 이제 기간이 상당 부분을 받았죠. 상당 부분을. 근데 마지막에 오버슈팅을 날리면서 이제 하여간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건데 1년 동안 변동률이 철강 업체라고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이 나왔어요. 이때가 대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저런 흐름이 그 당시 기준에 이제 조선주, 현대중공업 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데 수급 논리 없이 작년에 2차 전지처럼 저런 변동이 나온 거예요. 수급 논리 없이.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얘를 왜 사 여기서? 이럴 때 비이성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슈팅 나올 때는 뭐 수급 보면서 거래대금 보면서 뭐 진입할 수 있어도 지금 얘를 왜 사? 이렇게 한번 쳐주는 걸 기대하고 아니 이렇게 한번 쳐주는 걸 기대하고 사는 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왜 사는 거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짜증내는 게 아니라. 얘가 따블이 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나요? 아니야. 저평가 아니야 지금. 저평가인데 주가를 견인할 만큼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업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 반발력은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볼 수 있다.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 이해되시죠? 얘가 21년도 고점을 넘길 만한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21년도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잖아. 얘를 왜 봐 그런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21년도 고점을 넘긴 애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하이닉스,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 향해서 가는 거고 없어요. 현대차, 기아 실적이 뒷받침되는. 얘는 실적이 안 돼. 그때 당시 대비. 그래서 뭐 얘를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 설정할 때 기준점 잡을 때 주력주 채우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이슈가 뒷받침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이슈는 정책,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정부의 정책, 미국 정부의 정책. 그 정책을 필 수 있을 만큼 정책을 펴야 될 만큼 빅테크들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확장됐다. 전력 수요가.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쪽이 어찌됐건 빅테크잖아요. 미국 기준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시장이 강할 때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죠.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뭐 본인들도 이런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기준이 이제 잡혀야만 된다는 거죠. 그 정책 기준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형성돼 있는 게 2020년도에는 이제 전기차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은 양쪽 다 AI. 원래는 이제 민주당 위주였죠 AI가. 근데 지금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서 AI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빅테크사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전력 수요의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동안 교체하지도 않았던 전력 전선 그리고 전력 그 변압기 이런 부분을 5년 동안 교체하겠다. 그게 이제 집권 여당의 지금 공약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 간접적인 공약이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쪽 공화당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래 정책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지금 변동률이나 이런 거 시각적으로 놓고 보면서 오버슈팅이다 해석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변동률 작년 그 2차 전지의 재료 규모 대비해서 변동률 2차 전지는 작년에 아무런 재료가 없었어요. 22년 하반기에도 2차 전지는 아무런 재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IRA가 재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IRA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IRA가 어떻게 호재입니까? 2차 전지 업체 다 죽여놓은 거지. 그게 그걸로 인해서 실적 다 작살났잖아요. 다 박살났잖아요. 왜? 중국산 원자재 썼었는데 중국산 원자재를 못 쓰게 한 거 아니에요. 중국산 원자재를 못 쓰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그럼 원자재를 어떻게 땡겨 오냐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왜? 자원 외교 했을 때 기준에 그것을 바탕으로
광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 예? 그것을 바탕으로 야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야 문제 발생되는 거 IRA 중국산 쓰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는 누구야? 광산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쪽 누구? 포스코 그룹주가 실질적인 수혜 업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재에 대해서 자유롭게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호재해요? 중국산 못 쓰게 다 악재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제한 조치 풀어주는 조치에서 여러 가지 내용 뭐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에 IRA는 재료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나올 때에도 실적 개선 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IRA가 재료여서 날라갔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마시고 결국은 밑도 끝도 없이 뭐 배터리 아저씨든 무슨 누구야 저 김석일 씨든 또 배터리하고 같이 나오는 그 그냥만 누구죠? 선대인 씨든 또 이창환이 그 꼬맹이부터 해서 요즘에 김 누구죠? 걔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지도 양심 있으면 못 나오는 거지. 걔가 그럼 제일 착한 거야. 어? 밑도 끝도 없이 증권사 객장 직원인 이창환이 이런 애들이 본사에서도 나가지 말라는 방송 나와서 헛소리 찍찍 해가면서 무슨 에코프로가 800만 원 간다는 배터리 아저씨 얘기랑 그대로 몇백만 원이 간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되겠냐고. 그거랑은 다릅니다. 지금의 얘네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팔라요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시가총액이 6조예요. 그죠? 235% 올라왔어요 지금. 올해 2월 말 대비.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2월부터 3월까지 올라온 28조에서부터 12조까지 올라온 그 상승률도 안 돼요. 그 친구는 아까 보신 포스코 홀딩스처럼 외국인 기관 매도, 개인만 때려 사는 그런 구조에서도 그런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수급이 그 손바뀜이라고 말씀드렸죠. 손바뀜 수급이 있고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뭐 자체적인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8만 주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35만 6천 주 매도, 추가적인 매도가 있던 거죠. 그다음 매수 기준은 프로그램 매수 35만 주 기준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뭐 매수가 34만 6천 주니까 기간이 일부 더 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의 기준이 잡혀 있지만 결국은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어서 개인들이 4만 3천 주 0.1% 이틀 동안에 따지면은 11만 주, 12만 주면 0.3%, 0.4% 정도 물량을 떠안는 그런 모습의 기준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매도가 있는데 주가가 올랐다. 시간에서 오히려 좀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가격에 손바뀜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 18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거래 정점도 아니고 거래가 되면서 요 가격대에 손바뀜이 상당 부분이 나왔다. 오늘 매수한 외국인들 기관들이 단타 물량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단타를 쳤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손바뀜 그리고 상품 해지 2차 전지라는데 자꾸 이쪽에 ETF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ETF 상품에서의 뭐 기준도 잡힐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가 개인들이 매수로 집계가 잡혔지만 그렇게까지 버거운 흐름은 아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0.3%가 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것 대비 뭐 오버슈팅이 났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재룡전기 부분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재룡전기의 기준이 개인들이 7만 7천 주 뺏겼어요. 프로그램 대부분 이것도 이제 뭐 외국인들 위주로 형성이 돼 있을 텐데 33만 주 매도, 39만 주 매수.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 액티브가 조금씩 이제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액티브.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매매를 선호하는 쪽에 외국계. 그 외국계는 조금 검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또 제3국이든
그런 쪽의 기준에 뭐 아는 지인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으로 유학을 한 10년 갔다 왔는데 그 인맥이 있는데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금융 쪽에 연관돼 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뭐 운영사 소형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지사 내자. 라이센스 신청해. 그래 적법하게 라이센스 받아. 그러면 그 운영 자금은 어떻게 할까? 한국 투자 자금 별로 우리가 모을 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금 넣고 그쪽에서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그걸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검은 머리 외국인. 이해되세요? 옛날로 따지면 홍콩 쪽으로 이제 뭐 제3국으로 돌려서 홍콩 쪽으로 다시 이제 자금 유입해서 홍콩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IT 거품 났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자 유치했다, 뭐 또 외국인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자기들 자금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자금이 들어가는 거, 우리 자금이 역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운영사가 이제 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분 신고들을 잘 안 하니까 5% 이상 지분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누가 산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장중에 유입되는 프로그램 수급이나 외국계 쪽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액티브 쪽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금융당국이 기관들은 이제 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하고의 차이점 부분이 금융당국의 힘이 세죠. 국내 기관들에게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분류 자체가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보험, 투신, 뭐 은행, 기타 금융은 이제 그 스탁론이나 저축은행 뭐 이런 쪽의 자금, 그다음에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자기 계정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렇게 돼 있고, 기타 외국인의 경우는 흔히 그냥 뭐 주변에서 보는 외국인들 있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아닌 그걸 기타 외국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건데 그쪽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외국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성향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대형사에서 들어왔는지 그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고 국내 기관 쪽의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성향들을 일정 범위는 확인을 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누적적으로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뭐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는 중간중간에 이수베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굵은 물량이 뭐 1, 2% 들어왔다가 또 차익 실현으로 빠르게 뭐 당일날이든 다음날이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룡전기도 거래가 이제 150만 주 이렇게 터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누적 수급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묶어서도 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재룡전기 쪽을 보는 건데 얘도 상황에 따라서는 압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기준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대한전선 이 네 종목이었잖아요. 그럼 대한전선은 좀 아쉽게도 일찍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재룡전기도 뭐 7만 원 뭐 요 수준에서는 이제 편입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오버슈팅 나오시는 종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 차익 실현하게 되면은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으로 이제 가져갈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의 차익 실현은 신고가 나오고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꼬리 달릴 때 지금의 LS 일렉트릭처럼 그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기대는 신고가를 기대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이제 정점이 되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횡보하거나 계속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죠. 됐죠? 그래서 전력기기 쪽이나 뭐 전선 쪽은 지금 벌써 우리도 아직까지도 세 종목이 남아 있는데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빠르게 설정을 해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전선도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왕이면 고점 찍고 눌릴 때 그러면은 우리가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대처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금요일 날도 오히려 이제 그 대처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오늘의 기준처럼 LS 일렉트릭이나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나 오히려 이제 저점 찍고 돌릴 때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을 좀 일찍 19,400원에 그럼 차익 실현을 해드리든가. 그러고 나서 저점 찍고 돌릴 때 오히려 기계적으로 편입을 하든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됐든 기존의 저점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요 수익 범위들, 상한가 수익 또 그 이후에 눌림목 또 편입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 그 수익 범위를 좀 너무 이제 오늘 가볍게 좀 처리해드리지 않았나. 그 이유는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150만 주까지 나왔죠. 그리고 바닥 인식 잡힐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정체 그리고 되돌려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 마감 기준에 38만 주의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저점 대비 200만 주를 또 샀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주 해봐야 1.1%예요. 얘는 주식수가 1억 8,600만 주라서 굉장히 많은 거라서. 그래서 일단 뭐 어찌됐든 우리는 윤정두가 차익 실현을 일찍 좀 잡아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얘도 추이 추세는 나쁘지 않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 그 원고 기준에 대한전선도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대한전선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얘 대한전선도 일주월봉 봐가지고 주봉이나 월봉, 주봉 정도에서 기존에 그 차트 잘라놓은 거 놓고 그 주봉에다 그대로 하나만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 차트 위치나 이런 거 잡는 건 제가 잡아서 설정을 할 테니까. 됐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대한전선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 돌려놓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수급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대한전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렇게 움직임이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점들을 다 넘겨줄 수 있을 걸로 지금은 이제 수급이나 거래대금 오늘의 기준에서 주간 단위 내내 강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매우 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연동된다면 재룡전기가 연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오늘 프로그램 쪽이 손바뀜이 있어요. 모간하고 JP 모간이 프로그램 이외에 또 외국인으로 아마 짙게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 25만 6천 주, 그다음 매수 물량 27만 2천 주인데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의 상당 부분이 차지가 될 거예요. 기간이 전부 저 매도가 5만 7천 주가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 해도 외국인들 프로그램 비중이 월등히 더 높은 거죠. 근데 기관들은 그닥 그렇게 쓰는 쪽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매수 부분에 있어서도 27만 2천 주 외국인들 매수,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들이 24만 8천 주, 기관이 일부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그러니까 얘도 외국인과 기관 합산하면은 40만 주 이상, 아니다, 38만 주 정도, 38만 주대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정 범위는 매수 매도로 나갔고, 그러니까 그 해치 물량일 거예요. 단타보다는. 단타를 칠 만큼 그렇게 널찍하게 열려있던 것도 아니고 뭐 4%도 안 나온 등락에서 무슨 단타를 현물 쪽에서 단타를 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상품에 대한 뭐 서로 간의 손바뀜 그리고 일정 범위의 해치 물량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HLB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내일 기준에서는 뭐 지금 주가 정도의 내일 기준이면 오늘 하한가에서 한 바퀴 돌았잖아요. 손바뀜이 나왔죠. 손바뀜이 반대 매매 물량 다 정리된 거고 뭐 손절 물량 나간 거고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하한가에 묶여서 못 나갔더라도 결론은 오늘 이제 받아간 누구든 또 받지 않았더라도 내일 기준이면 거래를 한번 터뜨리고 변곡점의 기준을 잡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HLB가 수급 범위 보면서 한번 변동성 매매를 고민은 할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예전만큼의 슈팅을 놓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뭐 FDA 승인을 다시 뭐 신청해서 또 그 기간 동안 뭐 꿈을 갖고 기다리고 들여다보고 그거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HLB의 이틀 연속의 하한가 이 수순이 지나고 나면 알테오젠 쪽도 오히려 HLB의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이 윗방향으로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면은 얘도 뭐 위축돼 있던 부분, 주눅 들어 있던 부분이 슈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수급이 한 2%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2% 가까이 들어온 건데 주가 부분은 이제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움직이기도 했긴 합니다만 일단은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의 크기도 최소 10에서 20%는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앞전 고점 몸통 기준에서 넘기게 되는 거니까 거래가 터져야 되죠. 월등하게. 그러니까 최소 범위 300만 주,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그래 500만 주 터져야 1조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 지금 10조고 1조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만 변동률이 확장되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날은 좀 공격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건 우량주를 편입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편입할 뿐입니다. 결론은 얘도 HLB처럼의 급격한 조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HLB처럼 뭐 하한가를 두 번 만다. 이거는 뭐 그런 이슈가 뭐 현재 없죠. 그렇게 부풀려놓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석보다는 일단은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준에서의 액티브 쪽에서의 마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과 그리고 얘도 이제 이슈 범위는 그런 이슈 하나하고 수급 이슈인데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하고 HLB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거래소 이전 상장 승인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의 시가총액 비중이 알테오젠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BM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러면 그 비중만큼 채워놨던 코스닥 50 지수에 대한 인덱스 상품에 대한 그 비중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시가총액 규모 있는 쪽으로 고스란히 나뉘어서 들어올 수 있죠. 그러한 수급 범위까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간 단위의 변동성의 기준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겠다. 그래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네 종목이에요. 세 종목인가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이제 YC가 이제 좀 조정이 깊어졌는데 일단 한번 다 정리합시다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정리합시다로 기준 잡아드렸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질문 주세요. 대한전선 뭐 YC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엔소프트도 일단 뭐 거래 터지는 시점까지 다 정리하고 또 대처합시다. 한글과 컴퓨터도 거래 터지는 시점을 기준 잡읍시다 해서 다 정리 기준을 다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니야 나는 못 팔았어 나 갖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이 형성돼 있으신 분들은 꼭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은 일단 신고가가 나온다고 봐요. 또 엔비디아의 영향 부분 실적 발표 이후에 영향 부분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내일 정도의 적절한 구간에서 내일 혹은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정리를 한번 싹 할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거래대금도 또 감소돼 있고 뭐 수급이 어떻게 돼 있든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손바뀌면서 변동률이 확장됐던 건데 일단은 현재 기준은 엔비디아의 변동성 부분을 만에 하나라도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 부분을 이제 보수적으로 끌고 간다든가 조금 거기서 뭐 불편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미반도체의 조정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HLB처럼의 흐름은 아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얘도 2월 8일날 뭐 상한가 들어가고 또 20%씩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고 그러니까 하락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고 4월 달까지 주력 비중 5%씩 채우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급감돼 있을 때는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가져가는데 얘 가져가는 이유는 얘는 이제 뭐 AI 전반적인 수혜 부분에 설정 범위도 잡을 수 있고 또 통신주로서의 통신주가 아니죠. 그쪽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아닌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IT 종목 기준에서 일단은 엔비디아발 AI 쪽에 영향 부분도 있어요. 고다층으로 이쪽도 쌓아 올린 PCB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진 고사양 제품이 되는 건데 그 수요 부분도 뭐 작년부터 불거져 있었고 작년 4월 뭐 이럴 때 불거져서 뭐 우리가 그때 뭐 10,000원대 잘 들어가서 수익을 잘 냈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애플 쪽의 영향도 작지 않아요. 그 애플 쪽의 영향도 있고 그 애플 쪽도 우리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 AI를 그 시장 자체를 확장하겠다. 응?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 AI 관련된 그러한 알고리즘을 자기네 아이폰이나 태블릿 PC에 바로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만들어서 다른데 또 재판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면 매우 뛰어난, 매우 긍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시가총액이 이제 뭐 3조짜리의 기준이라서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수급 부분이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잘 놓고 봐야 되고. 근데 일단 그 5월 16일 날 유입된 4%에 가까운 물량이 글쎄요 이게 단기 성향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중기 성향으로 들어온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부분은 많이 올랐다의 개념보다도 수급 유입되던 수급의 정체에서 손바뀜은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기준 매수 평균 단가가 급격히 올라오질 못합니다. 왜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가 급격히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준. 그에 반해서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매매 평균 단가는 지금 뭐 38,000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겠죠. 37,000원대에서. 근데 그렇게 해도 프리미엄이 높긴 합니다만 일단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 범위가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한 수급이 그 이전부터 깐족깐족 흐름이 나오다가 한 방에 지난주 한 방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긴 거예요. 인위적이든 뭐 자율적이든 뭐 현실적이든 주가 눌린다고 해도 최악의 조정폭은 20%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 보입니다. 그 정도라면 이제 시장이 밀릴 거고. 할 결론은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어렵게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차익 실현해도 이제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오다가 장중에 꺾일 때, 그럴 때 이제 뭐 고민해서 차익 실현할까 뭐 이 정도 수준. 근데 지금 뭐 수급도 누적적으로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에 굳이. 다만 이제 매수 사이는 거래가 지난번 1,900만 주에 최소 70% 혹은 1,000만 주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져줄 때 그럴 때 좀 강하게 붙을 수 있고요. 1,000만 주 거래량. 그럼 5천억이 넘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좀 옆으로 횡보가 나오고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의 일부. 그렇게 나올 때는 평상시대로의 흐름,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이 그래도 10위 안에 또 5위 전후까지는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3천억은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범위 6,7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변동성을 볼 수 있다. 추이 추세 매매는 뭐 안정화되겠죠. 이제 5MA, 20MA 거래량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5MA가 푹 치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의 거래량 저게 이제 조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5MA가. 저 부분의 거래량. 그렇게 되면 한 5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500만 주에서 700만 주 정도 거래량 보고 양봉일 때 들어갈 수 있고 차익 실현 보면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는 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거래가 너무 둔화되면.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도 가급적 계속 유지를 할 건데 효성 중공업은 인적 분할 기업 분할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고
얘는 오히려 이제 그 날아갈 수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얘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1조 5천억 기준에서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산해서 50%, 52% 정도인데 뭐 기간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누적적으로 지금 한 18% 매수가 돼 있어요. 응? 그래 나서 이제 횡보인 거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중기 추세로 매매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다시 또 순환성에서 고점을 넘기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 또 삼성전자의 8만 원 쪽 위쪽에서 그런 슈팅 범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꽤 오랜 기간 신고가를 못 내고 가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그죠? 뭐 이수페타시스에 이제 뭐 PCB 업체인 거고. 그래서 뭐 그런 흐름에서 한번 들여다 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뭐 누적 수급이나 실적 개선폭 등을 감안했을 때, 또 기관들의 수급 감안했을 때 진짜 현금이 모자라서 변동성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 매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없는 종목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다. 반도체 종목에서 거래 없는 게 누구예요? 추성엔지리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IT 중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HD현대일렉, LS일렉, 드릭, 재룡전기 그 기준에서는 재룡전기죠. 내가 현금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일단 없는 쪽을 먼저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PR인데 얘도 누적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날 잡아서 좀 길게 드려야 돼요. 거래 터지는 날, 그래 변동성이 확장되는 날, 그날 한번 제대로 녹화를 해드릴게요. 지금 유지하고 가져가는 게 차익 실현 안 하고 유지하고 가져가는 이유가, 거래대금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누적적인 수급이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손바뀜이 굉장히 큽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흐름에서. 그래서 뭐 그 부분만 좀 놓고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친구가 신규 상장한 게 이제 요 날이잖아요. 2월 27일. 2월 27일 이후에 보시면 외국인들 뭐 40만 주, 그러면 5% 수준뿐이 안 돼요. 야, 이걸 뭐 많이 샀다고 할 수 없지 않냐. 근데 보시면 기관 쪽의 흐름이요. 기타 법인은 기관이 아니에요. 기타 금융은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쪽 물량, 어쨌든 굵은 물량 200만 주가 투신, 보험,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 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투신 합산을 해서 80만 주, 외국인 합산은 120만 주예요. 120만 주를 매수했다? 한 17% 정도 매수한 건가요? 17%? 상장 이후에,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준에 많은 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는요. 첫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로 따지게 됐을 때 누적 수급도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거의.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쪽과 기관 쪽의 흐름이 한 17% 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거다.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뭐 보호회수 풀리자마자 또 보호회수가 안 묶인 물량들 처음부터 다 쏟아져 나와서 정리가 됐다면, 나머지 쪽은 다 매수다. 금융투자 빼고 연기금, 투신, 보험 위주에서. 사모펀드도 이제 매수위로 전환돼 있고. 그래서 얘는 그 수급 논리는 매우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있는 물량 가지고 차익 실현 여부를 언제 차익 실현할지의 고민, 편입의 기준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야 될지, 그 정도의 고민. 거래가 계속 없으면 신규 편입은 못하는 거고 차익 실현만 해야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종목 기준에서는 HL 만도입니다. 오늘 그 돌려줬는데, 오늘 장중에 현대차가 5%인가요? 25만 5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일단 HL 만도도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건데, 앞부분에 공격적 수급 유입되고 나서 이제 아름아름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지만은 기간 쪽에서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매수 매도가 좀 엇갈려서 진행이 됐어요. 매수 매도 뭐 이렇게 엇갈려서. 막판에 이제 모건이 마감동 시효과 쪽인가요? 모건 스탠리. 하여간에 뭐
마감 동시효과에도 물량이 좀 있었고 매도가 있었지만은 여기도 프로그램 쪽에 매수 매도 손바뀐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기준이 있고 거래가 제한적이라 오늘 뭐 전체 거래 대금이 140억 분이 안 돼요. 거래가 이제 다시 한번 월등히 터지면 그때 이제 편입을 고민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그게 아니면 있는 물량 차익 실현할 건데 굳이 손해 보고 나올 이유는 없는, 그죠? 손해 보고 뭐 정리해서 나올 이유는 없는.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 주시고 신규 편입하실 때는 비중 조절만 잘하세요.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큰 자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오늘 한 번씩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뭐 HMN 같은 경우도 지금 갈등 중이에요. 원체 이제 그 상장 주식 수가 많아요. 시가총액 12조고 6억 9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뭐 100만 주, 200만 주 매수매도 가지고 흥분하면 안 돼요. 지분율로 놓고 볼 때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프로그램 수급도 유입이 됐고 거래 대금도 수반되면서 이제 종목 검색기에 떴는데 좀 더 볼 거예요. 이제 거래 대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에 계속 갭 상승에 치고 들어올리는데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셔야죠. 이럴 때 거래 대금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어지면서 오늘 거래 대금이 주간 단위 거래 대금 월등히 넘길 수 있겠죠. 요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거래 대금 없을 때 뭐 40만 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600억 이렇게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600억, 700억 가지고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제 매수 사인이 사실상 한 번도 안 나갔고 LS 일렉트릭 뭐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글쎄 얘도 이제 뭐 차분하게 보면서 유입할 수 있겠다라고 설정이 되면은 그때 기준을 잡더라도 지금은 이제 관망.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도 이 친구도 오늘 거래가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들여다보는 시점이 있는데 거래가 이제 좀 급감을 하면서 불편해진 흐름들도 좀 있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오늘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지면서의 흐름인데 수급 범위가 좀 불편해요. 꼬여져 있고 그래서 이게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스타트가 돼서 움직일 거냐 수급도 이게 스타트가 돼서 월등히 들어올 거냐 뭐 그런 부분 좀 놓고 봐야 되고요.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얘도 유통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의 수급이 단기 변동성을 놓고 그 변동성을 위해서 들어오는 수급이라면은 뺑뺑이를 더 돌리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급은 정체 상태에서. 우리도 이때 이제 조금 낭패를 봤죠. 요 뒷타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제한적인 물량 정도 볼 거고 굳이 뭐 백화점 차려서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잖아요. 얘도 뭐 방송 보시면 뭐 다들 지들이 추천했다 얘기를 할 텐데 거래가 없을 때는 10만 주 26억 거래되는 애를 그것도 매수 매도 다 합쳐서 26억도 안 터진 애를 이걸 뭐 어떻게 매집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거래 터진 건데 이 거래가 더 유지될 거냐 1,500만 주 갖고는 안 되고 더 확장될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내일장 공략주에 LX 일렉 인터내셔널을 넣어놨는데 이건 아니겠다. 얘를 빼고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도 지금 그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범위로 금요일날 변동성이 나왔고 또 변동성이 나왔어요. 근데 누적적인 수급이 뭐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금요일날 전거래일 같은 경우 1% 그것도 뭐 그렇게 월등하지도 않은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거래가 이제 급격히 줄은 거죠. 변동률은 나왔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관망. 그다음에 삼양식품도 뭐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았지만은 손바뀜 부분이 너무 커서 이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얘도 뭐 관망. 얘도 박순혁이 연결돼 있는 거죠. 정신 나간 애들 그냥 막 종목 막 집어던져 막 줘. 그런데 뭐 언급을 하고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거래 대금도 없는 애를 언급을 했다가 이게 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생하다가 이제 거래가 터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서부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여간에
이것도 이제 뭐 박순영이가 좀 뭐 언급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상을 갔을 때 이제 실적 범위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에 얘도 관망. 어쩔 수 없네요. HMM도 관망.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한 번씩 들여다봅시다라고 표현을 드렸었거든요. 하나솔루션도 현재 기준에선 거래대금이 우리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뭐 당연히 회사는 긍정적입니다만, 그다음에 엔캠도 이게 MSCI 지수 편입 물량의 기준일지, 예? 여기도 편입은 됐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긴 하고 지금 외국인 지분이 뭐 글로 다 넘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뭐 아름아름 매수의 기준이 좀 잡히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일단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도 뭐 거래대금 월등해져야죠. 지금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IMC가 여전히 이제 수급을 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냄새는 계속 나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자고요. 슈팅이 들어오면서 거래 터지는 날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 재차 매수자에 나가는 케이스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소프트 추세 매매 충분히 거래 터지면 다시 뭐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YC까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뭐 실리콘투도 뭐 대단해요. 지금 뭐 투자 경고 진입된 이후의 흐름에서 아이고 뭐 수급 논리죠. 뭐 여기도 질끔질끔 조심조심. 오늘 5시 넘어서 지정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 다음에 HPSP 기간은 사는데 좀 불편하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HLB. 아유, 얘는 뭐.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마감 방송 기준에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가격만 뭐 여기다가 다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78,900원, 오늘 79,000원에 매수세를 냈고, 하이닉스는 오늘은 매수세를 내지는 않았어요. 191,100원. 그리고 현대차가 좀 아쉬워요. 내일 슈팅 좀 나와야죠. 다시. 그리고 빠르게 고점 넘기고 거래 터트리면서 시세 수급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세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슈팅 한번 내주기를 쉬어가는 거죠. 가격적인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만도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장중에 결론적으로 밑에서 편입하실 수 있다 이 기준 잘 잡아드린 것 같아요. LS일렉트릭도 20만 8천 원 기준에서의 신규 추가 재편입 뭐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기준 여기서 조금 변동성 나오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변동성이냐,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 고점이 돌파될 거래대금이 아니면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현금화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알테오젠 19만 원으로 손바뀜이 꽤 있었던 것 같고, APR 기준에 33만 500원으로 여기도 내일 한번 볼게요. 편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될런지 어떤 기준이 잡힐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포트폴리오 기준의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상도 이제 올려드릴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방에서도 일단은 뭐 조급한 부분만 벗겨내면, 그리고 다른 종목군의 변동률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좀 더 커 보일 때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설정을 해서 보셔도 돼요. 한 가지 기준만. 어떤 거? 그래서 결국은 내 계좌가 수익이냐 아니냐. 저쪽 종목 상한가면은 막 그 상한가 종목 나도 잡고 싶고 저기서 수익을 막 극대화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가장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의 기준 45%의 비중에 지금까지 뭐 누적 수익이 됐든 이번 달 수익이 됐든 그런 부분들 못 움직일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거기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또 현대차, KB 금융
한국전력은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범위 시가총액 11조짜리에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신다면은 전혀 뭐 크게 뭐 무리 수 없는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유료 회원님들도 유튜브 오셔가지고 녹화 방송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전략 설정 범위 기준을 다 올려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유튜브 오셔가지고 누적적인 수익 범위 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종목군들 전략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왼쪽 하단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활용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가지고 뭐 수익 범위들 하여간에 같이 가지고 가세요. 이 좋은 장에 차분히만 대처하면 어느 종목이든 수익 안 나겠냐고. 이 좋은 장에 어느 종목이든 다 수익이 나요. 어지간해서는. 자,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